혼인한 지 꼬박 1년. 하지만 선비 윤석에게 아내의 여울은 천리길보다 먼 존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오늘만은 꼭 마음을 전하리라 다짐하며 손을 뻗어보지만 다가서면 물러서고 손을 내밀면 조용히 피하는 아내. 집안에선 자식복 없는 역적 가문년이라며 서슬퍼런 독설이 쏟아져도 아내는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손끝만 닿아도 질색팔색 피하던 아내가 먼저 서방님의 손을 꽉 움켜쥐게 된 사연. 아내의 마음을 녹인 그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씨. 가문의 기와집에는 날마다 저물녘이 되면 밥 짓는 연기가 담장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넉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러나 가문의 체면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집이었지요. 사랑채 쪽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안채 쪽에서는 간간히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소리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 들리다가 해가 지면 각자 조용해졌지요. 혼인한 지 꼬박 1년이 되던 어느 가을, 저물녘 선비 이윤석은 사랑채 문지방 위에 걸터 앉아 안채 창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건네리라 아침부터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온 터였지요. 그런데 막상 창호지에 아내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보자 발이 선뜻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조용했습니다. 분주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멈춰있지도 않은 채 느릿느릿 움직이다 이윽고 한자리에 고요히 앉았지요. 마치 담장 저편에 누가 서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윤석은 깊이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안채 살인문 앞까지 걸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여울, 오늘 저녁은 함께 드는 게 어떻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지 너머 그림자가 살짝 멈추더니 이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허락도 아닌 그저 한 줄 선을 긋는 세 글자. 윤석은 한동안 살인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혼자 받은 저녁상에는 수저를 대기가 내키지 않았지요. 반찬이 모자란 것도 밥이 맛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반도 채 못 넘긴 채 상을 물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일찌감치 안마당으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아침상이라도 함께 받아볼 요량이었지요. 부엌에서 나오던 여울이 마당에 서 있는 윤석을 발견하고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치는가 싶은 순간 여울의 시선이 스르르 아래로 내려앉더니 소반을 번쩍 들어 몸종에게 넘기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 드실 것은 건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석이 한마디를 더 보태려는 찰나 마침 안채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이 굼뜨다며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지요. 윤석이 막아서려 입을 여는 순간 여울이 먼저 나직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를 달래는 말인지 윤석을 밀어내는 말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고개를 숙인 채 부엌 안으로 사라졌고 윤석은 손을 반쯤 든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한 지붕 아래 날마다 얼굴을 마주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다가서면 물러서고 손을 내밀면 조용히 피하는 그 거리는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도록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지요.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두꺼운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윤석은 사랑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벽 너머로 손을 뻗을 수 있는지. 달빛이 창호지를 다 물들이도록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를 세웠지요. 그것이 두 사람이 혼이 난 지 꼭 1년째 되던 가을밤의 일이었습니다. 한여울이라는 이름은 맑은 여울물처럼 생기 있는 삶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 가문의 안채에 들어온 여울에게서 그 생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여울의 눈빛은 항상 고요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으며 움직임은 소리 하나 내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존재를 지으며 살아갔지요. 여울의 친정은 한때 한양에서 이름 있는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책을 손에 쥐어 주었으며 그 총명함을 아꼈지요. 그러나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친정 가문에 역적의 혐의가 씌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관아에서 포박해가는 사람이 생기고 집이 기울었습니다. 여울이 이 씨 가문으로 혼이 나게 된 것은 그런 기울어진 집안의 처지 때문이었지요. 시아버지가 두 집안의 연을 욕심내어 밀어붙인 혼사였고 여울은 부모님의 구명을 위해 그 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팔려오듯 들어왔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혼인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눈길은 차가웠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면 여울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지요. 잘 차려진 교자상 위에 수저 하나가 빠진 것이 여울의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공공연히 자식복도 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는데 그 말은 담장을 넘고 우물가를 지나 어느새 여울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여울은 단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 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 여울의 곁에 있어 주는 일하고는 오래된 노비 돌쇠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울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면 말없이 옆에 와서 한쪽을 받쳐주었지요.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길어지는 날이면 멀찍이서 여울과 눈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 하나가 여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지요. 밤이 되면 여울은 안마당 구석에 있는 신주단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고요히 물들이는 시각, 여울은 소리 없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입술이 달싹이기는 했지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은 그 어떤 하소연보다 더 깊은 절박함을 품고 있었지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여울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그날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윤석은 이 씨 가문 자제들 가운데 유독 선이 고운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부드러운 눈매에 말이 적고 목소리는 낮으며 웃을 때면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지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저 도련님은 왜 저리 인물이 좋냐며 수군거렸고 글방 어르신들은 심성이 고우니 과거에도 높이 뜨겠다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 본인은 그 칭찬들이 조금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것처럼 항상 무언가를 고뇌하는 표정으로 살아갔지요. 문과 급제를 준비 중이었지만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글자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눈에 밟혔지요. 안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라든가 혹은 그 소리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내의 침묵이라든가 심성이 고운 만큼 주변의 불화가 윤석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끝끝내 거역하는 법이 없었지요. 교심이 지나쳐 제 의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다가가려 할수록 더 단단히 다치는 아내 앞에서 윤석은 번번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책을 가지러 안채 깊숙이 들어갔다가 반쯤 열린 벽장 하나를 우연히 마주쳤지요. 문틈 사이로 낡은 위패 하나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 분명했지요. 그런데 위패 바로 앞에 향 한 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향 끄트머리가 까맣게 타 있었지요. 오래된 먼지와 가피어 올린 향의 냄새가 이상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윤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위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패에 새겨진 이름은 이씨 가문 조상의 것이 아니었지요. 낯선 성씨,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또 읽었지만 누구의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살며시 벽장문을 닫고 안채를 나왔지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던 윤석은 안마당 구석에서 여울의 뒷모습을 발견했지요. 무릎을 꿇고 신주단지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빛이 여울의 어깨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여울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는 것이 달빛 아래에서도 보였습니다. 윤석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돌아서 버릴 수도 없었지요. 오후에 보았던 위패와 향 한 자루가 머릿속에서 겹쳐들었습니다. 아내가 신주단지 앞에서 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낯선 이름의 위패 앞에 향을 꽂은 것이 누구인지.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듯 하면서도 좀처럼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윤석의 마음속에서 그날 처음으로 무언가가 단단하게 깨졌습니다. 이씨 가문의 시아버지, 이진사는 이 혼사를 밀어붙인 당사자였습니다. 한여울의 친정이 한양에서 이름 있는 집안이었을 때 그 연을 탐내어 사돈을 청했지요. 가문과 가문이 맺어지면 아들의 앞길도 환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채 한 해도 지나지 않아 사정이 달라졌지요. 친정 가문의 역적의 혐의가 씌워지더니 관아에서 포박해가는 사람이 생기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근 채 며느리 얼굴 보기를 피했지요.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피하는 대신 공격했습니다. 매일 새벽 여울이 부엌에 불을 피우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마당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다 누구 팔자 탓이냐. 여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는 자리였지요.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건방짐으로 읽었고 다음 날은 더 날선 말을 골라왔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여울은 아예 안채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띄면 역적 가문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날까봐 시어머니가 미리 내쫓듯 보냈지요. 여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다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지요. 시어머니는 윤석에게도 은밀히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에게 정 붙이지 마라. 그 집안 꼴을 봐라. 저런 집 핏줄을 이씨 가문에 퍼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정 떼고 새 장가를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도리다. 윤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번번이 말문이 막혔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며 시어머니의 말은 조금씩 쐐기처럼 박혀들었습니다. 한편 이씨 가문을 드나드는 이 중에 한 사람만큼은 여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촌형 이종현이었지요. 종현은 이 집에 올 때마다 윤석에게는 너털웃음을 보였지만 여울을 볼 때면 잠깐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 굳음이 무엇 때문인지 눈치챈 사람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지요. 여울의 친정 가문을 역적으로 거짓 고발한 것이 바로 종현이었다는 사실을 그 집 안에서 알고 있는 이는 아직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종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탈로 나는 순간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지요.
조용하고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서 종현의 마음속 조바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 어느 날 저물녘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윤석과 여우를 함께 불러 앉혔지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마당에는 몸종 2명이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사랑채 쪽에서는 이 진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나와섰지요. 시어머니는 말을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구사가 없으면 집안이 끊기는 법이다. 오늘 밤 합궁을 하거라. 그 말과 함께 몸종 하나가 약사발 하나를 여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몸을 고르게 한다는 약이었지요. 빛이 짙고 냄새가 강했습니다. 여울은 약사발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지요. 몸이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좁아졌습니다. 몸이 어디가 좋지 않단 말이냐. 아침부터 종일 멀쩡히 일을 했으면서. 어머님, 오늘은 좀 더 두어 주십시오. 여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맞잡힌 2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윤석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몸종들에게 여울을 방으로 들여보내라 일렀습니다. 약사발도 함께 들려보냈지요. 윤석은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등잔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울은 약사발을 손에 든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의 발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한 채 여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2 눈에 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겁이었지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날 것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윤석의 가슴을 관통했지요. 윤석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다가 이내 몸을 돌려 방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양손으로 문틀을 짚었지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튿날 아침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사내 구실도 못하게 만든 년이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울은 곳간 안에 갇혔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지요. 윤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식은 바람이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를 거듭하다가 결국 2 주먹을 꽉 쥔 채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곳간 앞에 주저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차가운 땅이 바지 끝을 적셔오는 것도 새벽 이슬이 어깨를 누기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곳간 앞에서 밤을 새운 윤석의 얼굴은 이튿날 새벽 파리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마당에 새벽 안개가 가라앉은 이른 시각, 윤석은 부모님이 기침 소리를 내기도 전에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안채 대청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나오다가 윤석의 표정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아내를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못이. 곳간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아내를 안방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진사도 어느새 대청 기둥 옆에 나와 서 있었지요. 2 사람이 한꺼번에 목청을 높였지만 윤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 아들이 2 발을 땅에 박은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지요. 곳간 빗장은 결국 윤석의 손으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여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무릎을 완전히 펴지 못한 채 문지방을 넘었지요. 윤석이 손을 내밀었지만 여울은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문지방을 넘어 마당에 섰지요.
새벽 안개가 여울의 치마 끝을 감쌌습니다. 여울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몸종 하나를 붙여 여울의 방 앞을 지키게 했지요. 감사한 일인지 감시받는 일인지 분간이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윤석은 방으로 돌아와 여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 어젯밤의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윤석은 말을 꺼내려다 삼키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가문의 명예와 아내 사이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는 두 가지를 모두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등질 수도 없었지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석이 떠올린 것이 마을 어귀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이름 하나였습니다. 첩첩산 중 어딘가에 산다는 기인 송암거사였지요. 어떤 이는 도통한 노인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저 세상을 등진 고집쟁이 노인이라 했습니다. 윤석은 그것이 어느 쪽이든 지금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다가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윤석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짐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마른 떡 몇 개와 물을 담은 호리병이었습니다. 윤석이 받아들자 돌쇠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오래전 마을 어귀에서 송암거사 어른을 두어 번 뵌 적이 있습니다. 험한 분은 아니시니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윤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려는 건지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어 은빛을 보였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넘고 또 넘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지만 윤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옷이 속까지 젖어들었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그렇게 한나절을 올라간 끝에 벼랑 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윤석이 가까이 다가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도포 자락을 펄럭이는데도 벼랑 끝에서 꼼짝 않고 서서 먼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석이 두 걸음 앞에서 멈추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한양 북쪽 이씨 가문의 이윤석이라 합니다. 거사 어른을 뵙고자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노인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염이 허리까지 길게 내려온 얼굴이었지요. 눈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위아래로 윤석을 훑어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뭘 얻으러 왔느냐? 아내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비웃음인지 안타까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지요. 마음이 다친 이유는 알고 오느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 때문인지 집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자네의 아내가 마음을 닫은 것이 자네를 미워해서라 생각하느냐? 윤석이 대답하지 못하자 노인이 돌아서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내를 구하고 싶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 마음의 문은 제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비로소 그 문 앞에 설 자격을 얻지.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지요. 그것이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종현이 사랑채 안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 펼쳐진 문서 한 장을 연신 내려다보다가 구겼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1년 전 종현이 관하에 올린 고발장이었습니다. 여울의 친정 가문이 영모를 꾀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었지요. 그 고발로 종현은 포상을 받고 관직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여울의 친정과 종현 사이에 오래된 재산 다툼이 있었고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꾸며낸 고발이었지요. 문제는 그 거짓이 드러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재조사를 논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종현은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상을 두드렸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관직도, 포상도 쌓아온 것이 모두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죗값이었지요.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종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울이 살아서 이씨 가문에 있는 한, 그 집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한, 언젠가 진실이 새어 나올 위험이 있었지요. 종현은 빈잔에 술을 다시 채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산 위와 마을, 두 곳에서 서로 다른 결심이 동시에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거사는 윤석을 산 위,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나무 숲을 한참 헤치고 들어가자 바위 절벽 사이에서 폭포 하나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초가을이라고는 해도 산속 물줄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물보라가 바람에 날려 몇 걸음 앞에서도 얼굴을 시리게 했지요. 거사가 턱으로 폭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서라. 윤석은 잠시 폭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지요. 저 아래 서면 숨이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은 옷을 걷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디디자 무릎이 절로 굽혀졌지요. 폭포 아래까지 들어서자 물줄기가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호흡이 끊어질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이 돌 위에 붙어버리는 것 같았고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 거사의 목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내가 겪어온 것이 이것이다. 차갑고 무겁고 숨이 막히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된 것이지. 그것을 온몸으로 기억해라. 윤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줄기 소리 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 밥상을 차리다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움직이던 모습, 곳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으로 들었을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물의 무게와 차가움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을 즈음 거사가 나오라 일렀습니다. 윤석이 폭포 아래서 나왔을 때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거사는 두꺼운 삼배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떻더냐? 윤석이 이를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인의 마음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다. 그 슬픔에 동화될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니라. 자네는 오늘 그 첫 발짝을 디뎠느니라. 윤석은 젖은 옷을 끌어안고 한동안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포 소리가 귀를 채우는 가운데 아내의 떨리는 손가락 끝이 눈에 밟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마친 다음 날 아침, 거사는 윤석을 바위 앞에 앉히고 품 안에서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닳고 낡은 종이었지요. 거사가 직접 붓으로 써 내려간 것이 분명한 글씨체였는데 먹이 번진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번에 단숨에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고쳐 쓴 흔적이었습니다. 거사는 그것을 윤석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이것부터 읽어라. 윤석은 두 손으로 서찰을 받쳐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자를 탓하지 말라. 문을 잠근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어온 세월임을 먼저 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딱 두 줄이었지요. 윤석은 그 두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선뜻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문을 잠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거사는 아무것도 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라는 손짓 하나만 남기고 돌아서 버렸지요. 윤석은 서차를 접어 품 안에 넣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은 걸으면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떠오른 것은 혼인 첫날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울의 얼굴이 창백했던 것,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것. 그때 윤석은 그 창백함이 낯선 집에 대한 두려움이라 여겼습니다. 누구나 그러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창백함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 각오와 체념이 뒤섞인 그 무언가가.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듣던 여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꼿꼿했지요. 어깨를 움츠리지도 몸을 웅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그 모든 말을 등으로 받아냈지요. 윤석은 그것을 보며 여울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서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등이 꼿꼿한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삼키는 법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로 떠오른 것은 신주단지 앞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달싹이던 그 모습.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안으로만 삼킨 기도. 윤석은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무엇을 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빈 것이 아니었지요. 윤석을 위해 이 집안이 무사하기를, 자신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은 산중턱쯤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벽장 속 위패와 향 한 자루가 눈앞에 겹쳤습니다. 낯선 이름이 새겨진 위패. 먼지 속에서도 새로 꽂혀 있던 향. 그 향을 꽂은 것이 여울이었다는 것을 이제 윤석은 알았지요. 여울은 이 집 사람도 아닌 잊힌 위패 하나를 홀로 찾아가 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던 자신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소림 몇 장이 발등 위에 내려앉았지요. 윤석은 서차를 가슴께에 대고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문을 잠근 것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겪어온 세월이었지요. 그 세월을 먼저 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어떻게 열까만 궁리했던 자신이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산을 완전히 내려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집 쪽에서 돌쇠가 마중을 나와 있었지요. 윤석의 얼굴을 보더니 돌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안도가 가득했지요. 집안 형편이 어떠하냐? 돌쇠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씨 방암 몸종을 하루에도 두어 번씩 살피게 하고 계십니다. 아씨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방 안에 계십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쇠와 함께 걸음을 놀렸습니다. 사랑채의 자리를 잡은 윤석은 다시 거사와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겼지요. 거사는 수행이 끝나갈 무렵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교도 술수도 아니었지요. 진심 어린 대화와 작은 배려, 그 두 가지가 전부라 했습니다. 꾸밈 없는 말 한마디가 잘 꾸민 말 10마디보다 낫다.
그리고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느니라. 윤석은 그 말을 곱씹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아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는 시집 한 권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가장 짧고 맑은 시 한 편을 골라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요. 그것을 접어 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척이 있었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은 기다리는 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지요. 다른 시를 골라 같은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한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아내의 방 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 방 안까지 닿을까 말까 할 정도였지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은 윤석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사에게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이 진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사랑채까지 흘러들었지요. 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소. 자식도 없고 집안만 어지럽히는데 이제 더는 못 보겠소. 소박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것이었지요. 윤석은 사랑채 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거사의 비책이 아직 씨앗도 심지 못한 단계인데 땅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지요. 손 안에 쥔 시집이 구겨질 만큼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안에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 가마 한 채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마꾼 둘이 채를 어깨에 얹고 묵묵히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안채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몸종에게 여울의 짐을 내오라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사랑채 쪽에서 헛기침만 반복하며 나오지 않았지요. 몸종이 여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울은 이미 보퉁이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지요. 혼인할 때 가져온 것들 중에서 이 집 것이 아닌 것만 추린 듯 보퉁이가 작았습니다. 그 작음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지요. 이 집에서 1년을 살면서도 자신의 것을 단 하나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눈빛 하나로 모두 읽혔지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창가 쪽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지요. 윤석이 밤마다 실을 밀어 넣던 문틈새였습니다. 여울은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석이 마당으로 나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퉁이를 안고 걷는 여울의 걸음이 조용했지요.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걸어온 걸음인지가 느껴졌지요. 윤석은 그 자리에 잠깐 멈추어 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마를 돌려보내십시오.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그날처럼 낮고 단호한 적이 없었지요. 이놈이 지금 뭐라 했느냐. 아내를 내보내시려거든 이 아들도 함께 내보내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마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진사가 그제야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목청을 높였지만 윤석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일의 아내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소자는 그것을 보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소자의 죄입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내쫓는 일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못 낳고 집안만 어지럽히는 게 잘못이 없다는 게냐. 자식이 없는 것이 어찌 아내만의 탓입니까? 그 한마디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진사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지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굳어 있다가 치마를 거칠게 떨치며 안채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지요. 이 진사는 한동안 윤석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가마꾼들이 눈치를 보다가 채를 내려놓았지요. 윤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가마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지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마당에 윤석 혼자 남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요. 등 뒤에 여울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면 또 문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마당을 바라본 채로 섰지요. 낙엽 한 장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감사도 부탁도 아니었지요.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1년치의 것들이 담겨 있었지요. 윤석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꽝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사르르 아주 조용히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윤석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지요. 그날 밤도 집안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 진사는 사랑채에서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윤석은 여울의 방문 밖에 조용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읊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문 아래 틈새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윤석이 자리를 뜰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윤석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랑채로 들어온 돌쇠는 품 안에서 반듯하게 접힌 문서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셔야겠습니다. 윤석이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처음에는 평온하다가 중간쯤에서 멎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첫 줄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는 종현이 1년 전 관아에 올린 고발장의 초안이었습니다. 여울의 친정 가문이 영모를 꾀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여백에 종현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이 분명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친정 가문과 종현 사이에 오래된 토지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 그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 고발을 올린다는 내용, 거짓 증인 2명을 어떻게 섭외했는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현 날이 사랑채 마루 밑이었습니다.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어 눈여겨보던 중이었지요. 마침 나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찾아냈습니다. 관아에 제출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초안이고 정보는 이미 관아에 있습니다. 이것은 종현 나리가 증거로 남기지 않으려고 태우려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윤석이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장 관아로 달려가고 싶었지요. 그러나 돌쇠가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도련님, 지금 올리시면 종현 나리가 눈치채고 나머지 증거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도 종현 나리 손에 달려 있으니 때를 봐야 합니다. 윤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쇠의 말이 맞았지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종현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접어 품 안 깊이 넣으며 이를 꽉 물었지요. 한편 종현의 사랑채에서는 그날 오후 신복 하나가 돌아와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 문서가 없어졌습니다. 종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지요. 누가 가져간 것이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씨 가문 노비 돌쇠가 며칠 전부터 이쪽 근방을 얼쩡거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돌쇠의 발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밟아라.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신복이 허리를 굽히고 나갔습니다. 종현은 혼자 남아 탁자 위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종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지요. 그 무렵 윤석과 여울 사이에는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느껴지는 그런 변화였지요. 여울이 밥상을 내올 때 전처럼 서둘러 돌아서지 않고 잠깐 문 앞에 서 있다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당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일도 생겼지요. 윤석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눈치챘다는 내색을 하는 순간 여울이 다시 다쳐버릴 것 같았지요. 대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문 앞에 앉아 시를 읽는 것, 아침이면 새로 고른 시 한 편을 문 아래로 밀어넣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이 문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을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여울이 문 안쪽에 앉은 채 문만 살짝 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윤석은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같은 낮은 목소리로 시를 다 읊었지요.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여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열어줄 때까지 나는 이곳에 서 있겠소. 윤석이 언젠가 문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여울이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울이 그 말을 다시 읊조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담아 건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눈을 감았지요. 방문은 그날 밤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렵 종현의 신복은 날마다 돌쇠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장을 보러 가는 길, 우물가에 들르는 길, 이씨 가문 별당 근처를 오가는 길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신복은 돌쇠가 별당 쪽에 유달리 자주 발길을 두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자신의 발길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윤석의 뒤실을 챙기고 여울의 끼니를 살피는데 마음을 다 쏟고 있었으니까요. 종현의 그물이 조금씩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그 집 안에서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가 여울에게 벽장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여울이 마당에서 빨래를 개는 것을 도우면서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씨, 안채 깊숙이 벽장 하나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안에 위패가 있는데 마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무도 가까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울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왜 그것을 내게 말하느냐? 아씨께서 그 앞에 향을 꽂으신 것을 소인이 보았습니다. 아씨가 그 위패 주인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여울은 천천히 빨래를 개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오라비와 어린 시절 알던 분의 위패다. 이 집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집 벽장 안에 있다는 것이 이상해서 가끔 들렀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울은 그날 이후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위패가 이 집 벽장 깊숙이 놓인 까닭이 무엇인지, 시어머니가 왜 아무도 가까이 못하게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물어보아도 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시어머니가 안채를 비운 틈이 생겼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이라 두어 시지는 걸릴 것이었지요. 여울은 조용히 안채 깊숙이 들어가 벽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위패는 그 자리에 있었지요. 여울이 소매를 걷어 먼지를 살며시 닦아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매 안에서 향 한 자루를 꺼내 향로에 꽂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울이 고개를 돌렸을 때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에 가지 않은 것이었지요. 아니, 갔다가 무언가가 생각나 돌아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쫓아내려고 입을 여는 것이 보였지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울이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절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 자세가, 그 고요함이 시어머니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두 발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울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날카로움 뒤에 항상 숨어 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 있었지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위패만큼이나 오래된. 시어머니가 천천히 여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위패를 바라보는 것을 여울은 숨을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문을 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처자이를 받아준 산파 어멈이다. 아이가 가던 날 밤 그 어멈도 그냥 갔지. 사흘을 버티다 너무 무리한 거야. 여울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이 어미는 혼자였어. 영감은 임지에 나가 있었고 집 안에 아무도 없었지. 몸종 하나, 이 어멈 하나. 그것이 전부였어.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어멈이 사흘을 버텨주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못 먹고 이 어미 손을 잡고 내내 있어 주었지. 그러다 아이가 가던 날 밤 어멈도 그냥 갔어. 너무 무리한 거지.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닦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이 벽장에 오지 않았다. 내가 못 오게 했으니까. 보기 싫었던 게 아니야. 볼 수가 없었던 거지. 여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도 눈이 뜨거워졌으니까요. 두 여인이 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벽장 안을 천천히 채웠지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구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였던 그 시절, 아무도 곁에 없었던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을.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울도 따라 일어섰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섰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것이 그 침묵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여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고했습니다. 어머님과 서방님께 더 이상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인은 잠시 별당에 머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여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막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홀로 짐을 챙겨 별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밤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오래도록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불이 꺼진 것은 아주 늦은 밤이었지요. 그것이 올해 능어리가 처음으로 녹아내린 밤이었습니다. 별당으로 옮긴 뒤 여울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고요를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고 저녁이면 감 있는 냄새가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왔지요.
돌쇠가 하루에도 두어 번씩 들러 끼니를 챙겨 주었고 윤석도 밤이면 별당 마당가에 앉아 시를 읊었습니다. 전처럼 문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마당 가운데였지만 여울은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창호지를 살짝 밀어두었지요. 종현이 신복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돌쇠가 날마다 별당을 드나듭니다. 품 안에 무언가를 넣고 다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현은 잠자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신복이 덧붙였지요. 별당에는 아씨가 머물고 계십니다. 종현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멎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입가에 댔지요.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잔을 다시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보름 전 신복을 보내 돌쇠를 회유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땅 한 떼기와 돈꾸러미를 내밀었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얼굴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신복이 보고했지요. 그 다음 날 다시 신복을 보내 협박을 섞어 말했지만 돌쇠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유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종현은 눈을 떴습니다. 창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저녁 하늘이 붉다가 빠르게 검어지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지요. 문서가 관아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직도 포상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었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죗값이었습니다. 거짓 고발, 증인 매수. 그 죗값은 가볍지 않았지요.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돌쇠와 여울이 한 지붕 아래 있는 밤. 그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신복을 불렀습니다. 신복이 들어와 서자 종현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밤 별당 사방에 마른 섭을 쌓아라. 인기척 없이. 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날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 아씨가. 그래서 하는 것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신복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지요. 종현은 혼자 남아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셨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이경을 넘겼습니다. 별당 쪽 처마 아래에서 쪽잠을 자던 돌쇠가 처음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마른 풀이 타는 냄새, 그러나 아직 불꽃이 크지 않은 단계의 냄새였지요. 돌쇠는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별당 처마 끝에서 불꽃이 핥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목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별당 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쳤지요. 아씨, 나오십시오. 불이 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연기가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문을 어깨로 밀었지만 뒤틀린 문이 꿈쩍하지 않았지요.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기둥 하나가 불꽃을 뒤집어 쓴 채 흔들렸지요. 본체 쪽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별당 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지요. 이 진사가 뒤따라 나왔지만 불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포조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지요. 사랑채 창호지가 붉게 물드는 것을 윤석이 본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창호지 너머로 이상한 빛이 드는 것을 느꼈지요. 문을 열었을 때 열기가 먼저 얼굴을 밀쳐왔습니다. 별당 쪽 하늘이 환했습니다. 아내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윤석은 뛰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별당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열기가 몇 걸음 앞에서도 피부를 달구었습니다. 돌쇠가 팔을 잡았습니다. 윤석이
그 손을 뿌리쳤지요. 우물로 달려가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퍼 올려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마당에 있던 이불을 집어들어 흠뻑 적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지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별당 마당에 들어섰을 때 불길은 이미 지붕 절반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기둥 하나가 불꽃을 뒤집어 쓴 채 삐걱거렸고 처마 끝에서 불티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열기가 몇 걸음 앞에서도 얼굴을 밀어낼 만큼 강했습니다. 돌쇠가 별당 문 앞에서 연기를 삼키며 기침을 해대고 있었지요. 아씨가 아직 안에 계십니다. 윤석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물 쪽으로 달려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을 길어 올려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마당에 있던 이불 하나를 집어들어 물을 흠뻑 적셨지요. 돌쇠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연기가 이미 가득합니다. 윤석이 돌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라.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돌쇠를 물러서게 했지요. 윤석은 젖은 이불을 머리와 어깨에 두르고 별당 문을 어깨로 밀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기지는 않았지만 열기에 뒤틀려 있었지요. 두 번째 밀자문이 버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지요. 윤석은 몸을 낮추어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닥 가까이로 가자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불빛이 창호지를 통해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여울은 구석에서 치마로 입을 막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먹어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윤석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울 나요. 나를 잡으시오. 여울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요. 윤석은 젖은 이불로 여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울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가슴을 찔렀지요. 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때까지 무얼 먹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연기 속에서도 스쳤습니다. 윤석은 이불로 여울을 단단히 감싸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쪽을 향해 몸을 굽힌 채 걸음을 옮겼지요. 머리 위에서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연기가 폐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문틀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불타던 석가래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이 몸을 틀어 여울을 감싸 안으며 옆으로 피했지요. 석가래가 바닥을 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윤석의 한쪽 어깨가 열기를 받았지만 이불이 감싸고 있는 여울 쪽은 닿지 않았지요. 문 밖으로 나온 것은 그로부터 몇 걸음을 더 버틴 뒤였습니다. 돌쇠가 달려와 여울을 받아 안았지요. 윤석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숨이 거칠게 들락날락했지요.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손만큼은 꽉 쥐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진사가 무어라 외치는 소리도 들렸지요.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윤석은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울의 손가락이 그 손을 감아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이었지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윤석의 눈이 감겼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지요. 본체 안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을 짜고 있었는데 윤석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손을 멈추었지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려 하자 목소리가 쉬어서 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물 한 사발을 들어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윤석이 천천히 삼켰습니다. 여울은요.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옆방에 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느니라. 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누워 있거라. 의원이 하루는 꼼짝 말라 했다. 윤석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가슴이 묵직했지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켜자 기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그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그 손에서 조심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윤석은 그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쉰 목소리에 무언가가 얹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멎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말하기 싫으셨던 것이지요. 소자도 틀렸습니다. 아내 곁에 서 있겠다 하면서도 정작 어머니와 제대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막아야 할 때 막지 못하고 나서야 할 때 주저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지요. 말을 이을수록 목소리가 더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윤석은 닦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소자가 해를 입을까봐 스스로 벽을 쌓았습니다. 역적 가문 딸이라는 말이 소자에게 번질까봐 일부러 멀리 있었지요. 소자는 그것도 모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아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자가 막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소자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흐르는 울음이라 더 처절했지요. 윤석은 손으로 눈을 가리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눈을 천장을 향한 채로 눈물을 흘렸지요.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두드리던 손이 멈춘 채로 수건을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지요. 눈가에 무언가가 맺히는 것을 윤석은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딱 한 번이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수건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문 밖에서 이 진사가 사랑채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발소리였지요. 말없이 들었다가 말없이 돌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쉰 목소리였지만 걸음은 쓸 수 있었습니다. 윤석은 옆방으로 가서 여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요. 여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의 연기에 그을린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손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창 너머로 마당이 보였는데 감나무 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석이 들어와 여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피하지 않고 마주 앉은 것이 처음이었지요. 여울이 먼저 말했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놓을 수가 없었소. 여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꼭 가물었지만 턱이 조금 떨렸지요. 창 너머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잠잠해졌지요. 윤석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울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한 번 호흡이 오갔습니다. 그러고는 여울이 두 손으로 윤석의 손을 감아 쥐었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여울 쪽에서 먼저 두 손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방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여울도 등을 돌리지 않았지요.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지요. 봄밤의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살짝 흔들었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불이 난 다음 날 새벽 종현의 신복이 잡혔습니다. 별당 주위에 마른 섭을 쌓던 것을 마을 사람 하나가 밤길을 걷다 목격했지요. 그 사람이 날이 밝자마자 관하로 달려가 고한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종현의 신복을 포박해 관하로 끌고 갔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신복이 모든 것을 실토했지요. 종현이 시킨 것이라는 것, 돌쇠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여울도 함께 없애려 한 것이었다는 것을. 종현은 그날 오후 포졸들에게 포박되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박차고 들어온 포졸들 앞에서 종현은 잠시 버텼지요. 그러나 돌쇠가 내어놓은 문서가 관아 앞에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 2명의 이름도 문서 여백에 적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미 관아로 소환된 상태였지요. 종현이 포졸에게 끌려가면서 윤석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윤석이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종현이 먼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종현이 사라진 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가 윤석의 곁에 와서 섰지요. 도련님, 이제 다 됐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거웠지요. 그 저녁 송암거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밝혀졌습니다. 돌쇠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꺼낸 이야기였지요. 거사가 젊은 시절 윤석의 조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병이 돌던 해에 조부가 거사를 거두어 살려주었고 거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 채 산속에서 지내왔다는 것이었지요. 윤석이 산을 올랐을 때 거사가 내쫓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 그 때문이었습니다. 조손의 얼굴이 닮은 것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것이지요. 윤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먼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부가 알지도 못한 채 심어놓은 씨앗이 손자의 시절에 와서 꽃을 피운 것이었지요. 선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윤석은 그제야 몸으로 알았습니다. 종현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관아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거짓 증인 둘이 모두 불었고 문서의 필체가 종현의 것임이 확인되었지요.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방화와 거짓 고발 2가지 죄로 유배 길에 올랐고 관아에서 받은 관직과 보상은 모두 회수되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따랐습니다. 여울의 친정 가문이 역적으로 몰린 것이 종현의 거짓 고발에서 비롯된 것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친정 부모의 누명을 벗겨준다는 전갈이 이씨 가문에 닿은 것은 어느 가을 오후였지요. 몸종이 그 서찰을 들고 여울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여울이 서찰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줄, 2줄. 손이 떨렸지요. 3줄째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어깨가 들썩이며 크게. 혼이 난 일에 단 한 번도 내보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도, 곳간에 갇혔을 때도, 별당에 불이 났을 때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지요. 그것이 작은 글자 몇 줄에 무너졌습니다.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여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지요. 울게 두었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왔던 것이니 다 흘러나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잠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돌아서며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여울의 친정 부모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씨 가문에 들러 사위를 만난 자리에서 장인 어른이 윤석의 손을 2손으로 감아 쥐었지요.
잔이가 없었으면 이 늙은이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았을 것이네. 윤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자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여울이 버텨준 것입니다. 그 말에 여울이 옆에서 고개를 들어 윤석을 바라보았지요. 윤석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여울도 처음으로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지요. 그것이 이 집에서 여울이 짓는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여울을 진정한 며느리로 대했습니다. 아침상에 수저가 한 벌 더 놓였고 손님이 오는 날에도 여울의 자리가 생겼지요. 집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의원이 여울의 맥을 짚고 나서 조용히 윤석을 불렀지요. 태기가 있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나간 뒤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감나무 가지 끝에 겨울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가지가 살짝 흔들렸지요. 윤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지요. 그것을 애써 참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씨 가문 마당에는 아이 하나가 뛰어다녔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눈매가 여울을 닮았고 웃음은 윤석을 닮았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맨발로 달리다 미끄러지고 일어나서 또 달리는 아이였지요. 어느 봄날 오후 윤석이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쓱 닦으며 달려왔지요. 윤석이 옆에 앉히고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훗날 마음에 드는 낭자가 생기거든.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거라.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요. 윤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삼키며 사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다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느니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윤석을 빼닮아서 윤석이 작게 웃었지요. 마당 저쪽에서 여울이 빨래를 걷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깐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이가 마당의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울이 빨래를 한 아름 안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것이 어려 있었지요. 여울이 마당 중간쯤에서 고개를 들어 윤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석이 눈빛으로 웃었고 여울이 그 눈빛을 받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비책이에요? 윤석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비책이니라. 아이는 그 말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듯 다시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또 한 바퀴 돌았지요. 윤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여울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울의 손에서 빨래 보따리를 받아들었지요. 여울이 빈손이 된 것을 내려다보다가 살짝 고개를 들어 윤석을 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아이가 그 아래를 웃으며 달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오후였습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온 집이 봄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고개 끄덕임 하나, 놓지 않는 손 하나,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하나. 그것으로 단단히 쌓인 벽도 결국은 허물어지고 오래 닫힌 문도 결국은 열리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씨 가문 선비 윤석과 그의 아내 한여울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다친 마음을 힘으로 열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다친 세월을 먼저 헤아린 사람의 이야기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